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 영부인의 옷값, 특활비 관련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너무하다라고 유감을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과 다른 현장에서의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진실공방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인데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논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라고 하지만 하필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무슨 연유로 청와대에 채용된 걸까요?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유예. 동아일보 3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 유예. 과연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완화해서 집 빨리 팔 수 있게끔 하겠다.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다주택자들도 세금 부담을 덜고 매물도 시장에 많이 나와서 집값도 안정되리라라는 기대감을 인수위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다음 날 5월 11일부터 바로 적용하겠다. 만약 현 정부가 거부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 안 팔고 버틸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한국일보 4면 기사인데 키워드가 흥미롭죠. 또 뭘까요? 또 대우조선 인사가 이번엔 논란입니다. 임기 말 인사 알박기 논란이 또 나왔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알박기 모렴치라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에서도 인수위가 그 자리 눈독 들였냐라는 굉장히 감정적인 강대강 발언이 나왔습니다. 모렴치하다. 그 자리도 눈독 들였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지만 이 대우조선 사장 인사를 두고 모렴치하다, 눈독 들였다 서로 강대강의 발언들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신구 권력 재충돌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리수. 이어서 보면 또 무리수가 될 텐데 조선일보 5면입니다. 이번엔 누가 무리수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또 무리수네요. 11번 무혐의 보고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한동훈 발목 잡기, 내부에서 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망신살을 탔다, 무리수를 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중행태 내로남불이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이 건과 관련해서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시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해서 돌려준다라는 건데 그게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을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있기 없기? 과연 박 장관의 해명은 뭘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다음 키워드 빅매치. 대선이 끝났는데 여전히 빅매치는 남아있죠?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김동연, 유승민 같은 날 출사표. 경기지사 선거판 커졌습니다. 김동연 전 대표 대 유승민 전 대표의 대결. 정면 승부 불가피해졌습니다. 물론 당내의 경선 과정도 남아있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판이 커진 경기지사 선거 열기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중에 복심, 김병민 전 선대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도시구청 좌장, 서울시 정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들 상당히 많습니다. 서둘러 좀 진행을 해보죠. 청와대의 직원 중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거래했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 이거 특혜 채용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상 채용이라는데 과연 따져보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영부인의 옷값과 특활비가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는 옷값에 발끈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 단골의 딸은 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박수현 수석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증거 하나 없이 사비로 샀다라고 말만 하면 국민들은 모두 다 믿고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냐? 청와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조금 전 청와대에서의 어떤 유감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수현 수석이 국민 앞에 나서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기가 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수현 수석같이 책임 있는 인사가 나와서 언급하기 전에 청와대의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여러 입장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상황들은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전부 사비로 결제한 것처럼 또 카드 결제를 얘기했지만 현금을 주고 결제했다는 여러 증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지금 청와대가 내놓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국민 앞에 조금 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이 의전비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또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꽁꽁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청와대가 주게 되니까 국민들 또 여러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숨길 게 무엇이 그렇게 많길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가 문제가 커지게 됐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기서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설명하는 일인데 박수현 수석이 저 같은 태도를 보게 되면 다소 국민에게 오히려 있는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뭔가 좀 다그치듯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임기 말에 청와대가 조금 더 국민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저 메시지가 뭐 박수현 수석 개인의 메시지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일지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청와대의 유감 표명을 보고 조금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라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고 법원에서 이건 국가기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특활비 일부, 영부인의 의상비 구입에 들어간 청와대 예산은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한 건데 청와대가 공개 불가, 항소를 하고 다 사비로 했다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 대고 갑자기 유감 표명을 하는 것,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와대가 법원 위에 있는 것인가? 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법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라고 판사들이 있는 건데 정보공개법 구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가의 정보는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비공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그냥 해할 우려가 아니라 해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만 비공개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과연 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현저한 그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인가? 365 곱하기 5를 해봤더니 예. 1825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데 뭐 언론에 나오는 거 일일이 뭐 다 세봤다라고 하니까 드러난 영부인의 옷만 178벌이라는 거거든요. 아직 임기가 더 며칠 남아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옷을 맞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열흘에 한 번꼴로 정장을 맞춘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물론 뭐 입는 옷도 있고 리폼한 옷도 있고 또 입은 옷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많은 옷들을 또 보니까 무슨 디자이너 옷들 이렇게 막 그 했다라고 하는 예. 것인데 아무리 대통령 연봉이 월급이 한 달에 2천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월급이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부인한테 그 열흘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서너 벌씩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다른 돈이 쓰인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게 다른 돈이라고 하시면 혹시 특활비가?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심지어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박홍근 대표가 2018년 1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로 1억 원을 그 써가지고 그 명품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이 쓰인다라고 하면 의심받을 그 충분한 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시 민주당 쪽에서 먼저 의혹 제기를 했었군요.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 근데 왜 그 대답을 못 하는지. 그러니까 의혹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익준 변호사님 생각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기분 나쁘다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라 상세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아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할 때인데 느닷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은 언제 샀고 이 옷은 얼마짜리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그 이상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지 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청와대가 번복한 해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마저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수백만 원어치 한복을 맞췄다는 그 한복 명장의 증언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그제 청와대가 오전에 1차 해명 당시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 탁현민 비서관, 의전 비서관이 수많은 라디오 등에 나와서 카드로 구매했다라는 육성 우리 똑똑히 들었는데 그런데 복수의 거래처에서 청와대 남녀 직원들이 와서 봉투에 담겨 있는 5만 원 현금을 건넸다라는 보도들이 뒤따랐죠. 그래서 그거 특활비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오후 2차 해명을 청와대가 했습니다. 아, 그 사비는 현금은 사비를 현금으로 쓴 거다. 그러니까 카드를 썼다고 했다가 현금 줬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 현금도 사비로. 그래서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 세금 계산서를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게 수백만 원 한복을 판 명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영수증 끊어줬냐? 세금 계산서. 무슨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주냐? 그럼 결국 청와대가 발행했다는 저 세금 계산서. 영수증은 한복 판 사람은 안 끊어줬다고 하고 옷 산 영부인 측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고 세금 계산서를. 여기서 진실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의 날카로운 시각이 좀 궁금한데 김수경 교수님 일단 말이 달라요. 카드로 계산했다고 했다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 계산했다는 보도 나오니까 세금 계산서 뗐다고 했는데 한복 판 사람은 안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초 이 의혹을 증폭시킨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좀 솔직하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을 텐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맨 앞에 했던 얘기와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점점 달라져서 예. 어쩌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해명이 뭐였냐면은 당초 납세자 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전 비용을 밝히라고 했을 때
비공개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대 비용 내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다는 건 그 정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비로 지출을 했다면 당초에 그런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의전 비용이라는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아예 해명을 사비로 지출해서 정보가 없다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정보가 있지만 비공개로 한다라는 해명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 설명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다 사비고 카드로 지출했다고 했지만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었고 예. 이제 청와대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로 지출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까지도 다 우리가 요청했다라고 했지만 그 누비 장인이라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보통은 이제 현금으로 뭘 사면 현금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발행한단 말이죠. 예. 이렇게 투명하게 돈 거래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영수증을 끊어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하는 말마다 계속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국민들은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계속 해명이 그것도 그냥 아무나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꾸 틀리다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약간 발끈하는 반응을 한 거예요. 예. 인내하려고 했더니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렇게 좀 화를 어떻게 보면 낸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요? 그 경남 사저를 구매할 때 농지를 구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농인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영농인이냐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농지를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농지에 어떻게 용도 변경이 됐느냐?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국민들이 입을 확 막아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랬죠.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때 1차 충격, 김수경의 1차 충격. 그렇죠.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앞뒤가 안 맞아서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답변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충격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의 의혹이 더해졌는데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뭘까요? 이분 단골 디자이너의 딸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전부터 김정숙 여사 단골 패션 브랜드 운영자 디자이너 A씨의 딸이 현재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특혜 채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해당 직원은 2017년부터 김 여사의 의전, 관전의 생활, 실무적인 일을 담당. 여사를 근접 보좌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어떤 보도에서는 또 뭐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자이너의 옷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자주 입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런 의상들 상당히 좀 세련돼 보이고 기품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좀 우아한 디자이너의 어떤 작품답습니다. 굉장히 옷감의 소재와 패턴 등이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고요. 요 유명 디자이너, 단골 디자이너, 이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딸이 6급 상당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자, 요 옷도 해외 순방 갔다 돌아온 당시에 이 옷이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상의 쪽에서 이제 어떤 투톤, 베이지 컬러의 파란색의 어떤 자수 느낌의 이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자, 저 오른쪽 상단에 저 패턴, 독특한 패턴의 어떤 디자인 옷과 스카프 등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 전용기를 탔을 때 저 영부인 어깨에 있는 저 문양, 요 디자인 등등 상당히 영부인이 단골로 애용했던 이 디자인을 했던 이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채용됐을까요? 정상적인 채용 맞습니까? 혹시 특혜 채용은 아닙니까? 이제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은 뭐 특혜 형식의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과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의전 비서관을 그래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았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업무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새로 옷 디자인하고 새로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이 업무 특성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김정숙 여사가 의상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지난 5년을 돌이켜 봤을 때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고통받고 어려운데 너무 개인이 뭐 178벌 다 뭐 옷을 사진 않았겠고 일부 이렇게 빌려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로 지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좀 괴리된 너무 지나치게 하려 하고 매일매일 행사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의 그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인도 대통령을 방문한 어떤 기자가 인도 대통령궁 옆에 자그마한 초가집, 두막집을 보고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일 거기서 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보도를 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참혹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코로나로 고통받고 정말 심지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세상의 그 지도자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금 더 겸손하고 또 자주 옷이 뭐 같은 옷을 3번, 4번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면 절로 고개를 숙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그것이 다 산 옷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전 대변인, 청와대에서 채용돼서 근무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을 건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히 젊은 청년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좁은 문이다. 너무너무 어떻게 들어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국민들이 많을 거고.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뭐 국가에 대한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내가 청와대에서 일한다라는 프라이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기 힘든 문인데 이게 공교롭게 지금 청와대에서 채용했던 저분이 역량을 다 갖췄고 청와대가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발탁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우연이 알고 봤더니 영부인의 단골 디자이너의 따님이었네. 몰랐네. 이렇게 됐으면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채용된 건지 아니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있네? 갖다 쓰자. 이렇게 된 건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단골 디자이너와 알고 지내지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적절한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청와대한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 개연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채용 절차가 적절했다고 판단돼서 국민들께 얘기하는 건지를 청와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공개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기준들과 항식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적폐로 규정짓고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국민 앞에 자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청와대 채용 절차를 가만히 곰곰이 박근혜 정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윤전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박 전 대통령에게 운동과 또 뭐 필라테스 강습, 박 대통령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 채용됐던. 맞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들어가면서 채용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거칠고 거세게 정치 공세에 나섰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된다면 그랬죠. 강력하게 비판했죠. 2017년도에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될지는 누구보다 더 잘할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만약 대가꼬마니처럼 이어지게 됐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만약 이렇게 지인을 통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이너의 옷을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특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졌다면 이것도 이해 충돌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해명을 청와대가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법적인 문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뽑았다라고 청와대가 말하면 국민들이 믿고 넘어갈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상당수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예상되는데 예컨대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이 됐는데 그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 특혜 채용이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 디자이너로부터 고가의 의상을 영부인이 좀 구매하건 제공받았건 했던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 채용과 의복 거래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제일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입시 비리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데 검찰에서 만약에 입시 비리가 있으면 그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게 중심이 입시에서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채용 비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입시보다 채용이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무슨 국회의원이 힘썼다 뭐 누가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채용 비리 사건 같은 경우도 구속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공채로 들어간 방법이 대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들끼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이런 식으로. 그런데 특별 채용, 그게 이제 특혜죠. 특혜 네. 채용이 아니고 특별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윤 전 추행정과도 생각이 났지만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뭐 아들이나 뭐 조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비서관이나 뭐 보좌관이나 심지어 더 밑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정말로 지금 그 장모 그 디자이너의 딸이 진짜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분도 아니고 탄핵된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조심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됐으니까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 수가 있었는지 예. 객관적인 정량적인 지표들을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 중에서 네, 김영주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자녀들을 비서관으로 뽑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못하게 옛날에 있고. 그런 일이 예,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그런 일이 예. 있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가 됐죠.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 자, 그럼 정혁주 변호사님,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니 어차피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법적 권한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사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분이, 저 6급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떤 능력과 자격과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소명이 돼야 된다. 네네. 예. 그 소명이 안 되면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러한 책무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 중에 일부가 현장에서 노비장인 등의 증언과는 지금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단골 디자이너의 딸까지 청와대에 채용이 돼서 논란은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유감 표명까지 나온 상황이라 과연 국민들이 이 의혹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야도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전효옥 전 의원은
누비, 두루마기 등 한복 6벌 구입에 700만 원을 지불했답니다. 신발도 15켤레 구입한 곳에서도 현찰 박치기를 했답니다. 게다가 대통령인 남편 월급이 1,500만 원인데 저 두 군데에서만 쓴 돈이 거의 한 달 월급급입니다. 이 정도면 김정수 게이트다라고 전혁전 의원은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 등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옷 사 입는 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 월급으로 살아라고 하자 최재성 전 수석이 원내대표 시절 부인 계좌에서 뭉칫돈 발견되니까 특활비로 줬다고 했던 사람이다. 시비 걸 자격이 없다. 시비 걸 자격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지금까지 해명은 특활비로 단 한 푼도 영부인의 의상 구입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부인의 모든 의상은 영부인의 대통령의 월급 등 사비로 구매가 됐다. 그리고 그중에는 카드와 현금이 있다. 라는 것까지가 청와대의 현재까지 해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사저가 시세 차익이 3배가 됐다라는 얘기와 의혹이 있습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양산사저가 팔렸고 부동산 없이 직거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이 3배 가까이다. 물론 구매하고 나서 상당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꼭 3배다라고 해서 그것이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세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각이 된 시점이 한 2월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다. 그것도 매우 좀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보통 집 거래를 하고 나면 집 산 사람이 잔금 치르면 바로 이제 등기부터 치는데 등기가 안 쳐졌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집이 너무 비싸게 팔린 거 아닌가라는 그냥 언뜻 든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2009년에 이 집을 사서 이제 계속 거주를 하셨던 거죠. 그 2009년에 살 때 8억 7,100만 원에 이제 그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난 2022년 2월에 26억 몇 천만 원에 이제 팔렸으니까 거의 3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차이를 내서 판매가 된 건데, 매매가 된 건데. 근데 세월이 2009년에 구입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은 세월이 흘렀긴 했군요. 많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사실 저렇게 3배씩이나 오르는 거는 강남도 굉장히 핫한 지역 아니면 저렇게 3배까지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2009년부터 물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판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3억이었고 지금 판매할 당시에 그 감정가가 8억대거든요. 감정가? 네,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팔려서 도대체 이걸 누가 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냥 지인에게 사인끼리의 거래를 한 거여서 혹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닐지 누가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에 이 집을 사줬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남는 상황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여전히 소유주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누가 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조금 알 수 없는 대목이기는 한데 그것은 어쨌든 금방 이제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제 소유주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확인이 될 거라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정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은 괜찮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비싸게 팔렸다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산 매곡동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냐. 조선일보 보도. 마을 주민 김모 씨. 토지 거래 자체가 없고 우리 동네는 있더라도 비싸게 팔 요인이 없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다라는 프리미엄은 있을 수 있어요. 매곡동 공인중개사. 건물 상태 등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나? 지난 2월 거래가 됐는데 현재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끼지 않은 개인 간의 직거래로 매입자가 확인이 불가하다. 구매한 사람이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등기는 왜 안 쳤을까 하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궁금증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기관 평가로는 한 8억 정도. 물론 이제 금융기관의 평가라는 게 공시지가도 반영돼 있어서 시세보다는 상당히 낮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웅주 의원님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래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등기 좀 천천히 넘겨도 대통령이 사기치진 않으니까 또 뭐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등기 천천히 하는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양산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두는 건지, 아예 건물은 샀지만 뭐 물건을 다 뭐 여러 가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어쨌든 공인이고 예. 현직에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홍원동에서도 역시 이제 사인 간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 의혹이 정폭되면 마치 윗돈을 주고 누가 거래를 하고 그거조차도 밝히지도 않는 부분들이 이제 네.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빨리 뭐 직거래를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등기부 등본 예. 완샷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예. 또 물건을 산 사람이나 대통령께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통상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잔금 치를 때 등기도 같이 이제 넘겨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김병민 대표님 저게 네. 시골이에요. 아시다시피 양산 매곡동이 굉장히 공기 좋고 경치 좋고 한적한 시골. 물론 이제 저 주택이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부지도 꽤 넓고 네.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다라는 프리미엄도 있을 텐데 26억이면 사실 굉장히 오른 강남에, 뭐 강남 집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강남에 뭐 한 좋은 아파트 등이 30평대 뭐 40평대가 한 26억 이렇게 뭐 그 이상 가지 않습니까? 비싼 가격 아닙니까? 강남 가격 아닙니까? 저거 정도면? 26억, 25억 이렇게 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가격이 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으로 치게 되면은 10억이 가지 않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09년도에 샀던 이 개인 사저를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렇게 좀 비싼 값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이 오른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서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오른 부동산 값에 대한 수혜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인 간의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매곡동 자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저를 신축하는 비용이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금이 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예. 10억이 넘는 금액을 사인 간의 채무를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영부인이 지인에게 11억 빌렸죠. 네, 11억을 빌리는 것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게 되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아는 지인,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빌리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출 다 막아놔서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누군가 지인에게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가 없는 어려운 현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로 많은 이들이 서민들에게는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 부부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게 판 것 아니야? 또 사인 간에 이렇게 10억이 넘는 금액을 척척 빌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고도 여전히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소 씁쓸해하는 국민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퇴임을 얼마 남지 않는 문 대통령 부부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그 11억을 그냥 척 빌려주기라는 쉽지 않겠죠. 아무리 뭐 차용증 쓰고 이자를 받는다 해도 사인 간의 11억은 뭐 대단한 신뢰 혹은 대단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정익진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3년 동안에 3배가 올랐다는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3배 오른 데 많아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문 대통령 하에서는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는데, 근데 기사를 보니까 26억이면 평당 465만 원꼴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평당 465만 원? 네네. 그런데 작년에 근처에서 팔린 매물이 예. 평당 343만 원이래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또 의심이 여기서도 또 들 수가 있는데, 한 평당 한 100만 원 넘게 다른 매물보다 비싸다. 그런데 지금 그 거래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원래 등기가 넘어와야지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혹시 산 분이 이거를 등기를 넘겨가게 되면 2주택이라 세금을 2주택이면 세금 요율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주택 보유세도 그러고 양도세 비율도 높고 나중에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등기를 좀 늦게 치는 거를 그 생각은 제가 못했는데. 뭐라 확인은 안 됐어. 확인은 안 됐는데 통상 2주택은 3주택은 더 비싸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난 게 윤기준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왜 지난번 그 대선 경선할 동안에 윤기준 교수 집할 때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거래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도 뭐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대장동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그 거래가 최근에 문 대통령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는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와 인수위가 또 충돌했습니다. 알박기다, 눈독이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발언들도 오고 갔습니다. 인사권을 두고 또 충돌한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수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이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입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 내정이 됐는데 인수위에서 이 사장 내정을 두고 모렴치한 임기 말 무분별한 임기 말 알박기로 모렴치한 처사다. 비상식적인 인사 강행으로 사익 추구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낸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강대강으로 맞붙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청와대 입장입니다.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자리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거 눈독 들였냐? 라고 맞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우조선 해양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인수위와 청와대가 이렇게 격앙되게 으르렁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현 정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기업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사실상의 준정부 기관이죠.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산업은행 관리하에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 해양이 금융위원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날 이사회를 열어서 선임 안건을 처리해버렸다. 하필 대선 전날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장을 급하게 선출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인수위에서 제기한 거예요. 박두선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논란이 많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공기업으로 봐야 하냐, 사기업으로 봐야 하냐, 알박기로 봐야 하냐, 알박기 아니라고 봐야 하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인수위 입장에서는 알박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이 없지는 않은 그래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적 자금이 10조 원 가까이 들어간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좀 운영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한 40일 정도면 바뀌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선 전날 금융위원회가 어쨌든 임기 말 인사를 좀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날 이 신임 대표를 강행 처리한 것을 볼 때 인수위에서는 이건 알박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점이 딱 대선 전날이었다. 시점이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어. 좀 오해를 살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신임 대표가 된 그 박두선 신임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대학 동기 입니다. 같은 과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현장에서는 정말 앉힐 수 없는 사람을 앉힌 게 아니라 충분히 현장 경험도 많고 대우조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탄탄히 밟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예.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약간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고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이제 서로 으르렁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끊으려면은 만약에 예. 알박기 인사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적폐의 관행이라면 누구 하나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 너희들도 정권 말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라고 하면 이 관행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너네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을게라고 딱 끊어야 되는데, 민주당 정권이 그러면 적폐를 청산하고 그러한 적폐적인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알박기 인사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을 그냥 재청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감사원장이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무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적폐적인 관행이 없어지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또 충돌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면서 굉장히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결국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 문제를 두고 인수위가 모렴치한 처사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거기 눈독 들였어라고 또 감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공기업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자금 관리를 산업은행이 하는 것뿐이고,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나름의 어떤 경영 논리와 어떤 기업으로서의 경영 행태가 있을 것이고, 물론 시점이 꼭 대선 전날이라 공교롭긴 한데 어쨌든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수위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 알박기 논란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니 이것까지 또라고 발끈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청와대와 인수위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선은 그 포커스를 예, 산업은행에 맞춰야 돼요. 산업은행에. 예. 그동안에 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을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즐겼어요. 그래서 매각도 늦게 하고 인선도 늦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조금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간에 하나의 어떤 그 신사협정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임기 말에 즉 뭐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단행할 수 있는 인사 영역과 실제로 보면 굉장히 국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말하자면 임기 말 알박기를 하면 안 되는 뭐 한국은행 그런 총재 자리를 자리라든지. 예컨대 선관위원 예. 자리라든지 이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인수위의 발언 자체가 뭐 언론이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기자기라고 보여. 대통령의 동생과 동창이다. 이 사람이 해양대학 출신이고 뭐 해양 전문 업계에 계시는데, 그러면 대통령 동생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면 서울대 출신은 어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 사실은 해양대학 출신이 조선해양에 대표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으로 보니까 대통령 동신이 해양대에 나왔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대통령이 대통령 동생 때문에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은 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잔뼈가 굵었고 부사장 출신이고 CSO까지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3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고 예. 충분히 사장으로 하기에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시점이 그렇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산업은행의 문제였고 네. 이사회의 문제였지 그게 알박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도 청와대도 쿨다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한 단계 서로 상호 간의 신사 협정 좀 한 단계 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나왔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3년 만에 수사를 제기했죠. 그런데 또 다른 부처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번엔 통일부 산하남북하나재단 전 이사장 송광주 전 이사장 2017년 당시 차관이 새 정부 들어오면 기관장이 사표 내는 것 관련하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 문 취임 직후 교육부 국장 과장으로부터 사표를 요구받았다. 그러니까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과기부 수사 전망 검찰에 따르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로남불 논란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법적으로 재단했을 때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청와대에 있는 분들을 법적 처벌을 받았죠. 근데 그 기준 잣대라면 지금 임기가 많은 공기관 내 산하 단체장들에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왔으니까 사표 받아라 하는 것도 다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네네. 원래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는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형법에 들어있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판례가 별로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그러한 공부 분량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문 대통령 정권 하에서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그 케이스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산하기관의 장이나 임원들한테 어떠한 뭐 빨리 그 사퇴를 종용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그 문제가 된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검찰이 진짜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변명도 굉장히 궁색해요.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걸 보고 그 수사를 갖다 하려고 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그 같은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소를 갖다가 했으면 뭐 옆에 있는 다른 검사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케이스를 봐가지고 이런 선례가 검찰 내에 있으니까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 시간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심 더 늦춰도 항소심 판결 정도 났으면 이 정도면 이제 되겠다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 스스로 정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알박기 논란과 블랙리스트 논란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로남불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전 정권의 알박기다라고 보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상적인 인사권이고 니들이 블랙리스트한 거 아니냐라고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어떤 정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내로남불 금지라는 약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인수위에서 뜯어고치겠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찬성해놓고 본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48%나 올린 의원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대로라면 전세 보증금을 저렇게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양정숙 의원인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입니다.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처리에 찬성을 했죠. 그런데 임대보증금 신고 내역을 보면 2020년 9억 7천만 원인데 지난해에 1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48% 올려받은 겁니다.
사유는 세입자 변경, 임대차 3법을 우회하려 신규 계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해명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 요청했다. 전세금 높이로 새로 계약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위법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전세 계약했을 때 새롭게 전세 보증금이 설정되는 거 위법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동일한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48%나 올렸다는 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자 임대차 3법을 꼼수로 우회하는 부작용이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본인들이 의결했던 법안 처리 통과를 토대로 본인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이득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임대차 3법에 따르면 한 5% 정도까지 임대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죠, 전세금을. 근데 5%를 올린 게 아니라 5억 정도 가량을 올려서 받았네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세에 맞춰서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전세를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었던 임대차 3법, 특히 야당의 강력한 반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던 강행 처리 법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과가 나타나는 책임이 민주당에게 훨씬 더 무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임대차 3법의 잘못된 문제들이 좀 드러났으면 새 정부 들어서 이 내용들 하나둘씩 정말 국민들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이제 민주당인 여당의 몫으로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안정적인 전세 자금에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수혜를 본 세입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차 3법 강행할 때 시세를 무시했다라는 비판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이 영상이 화제입니다. 악수를 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가 90도로 넙죽 인사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께서 먼저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 영상 보셨는데 김수영 교수님, 일단은 상대당 대표지만 이렇게 정겹게 뒤에서 톡톡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자상한 태도도 화제고, 정치적으로 진영이 다르지만 또 90도로 예우를 갖춰서 깍듯하게 인사했던 이 대표의 어떤 예의도 화제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예.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문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서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청한 것이죠. 거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아주 깍듯하게 이제 폴더 인사라고 하죠. 소위. 폴더입니까, 접힙니까? 거의 폴더 인사인데 네. 그 정도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데 물론 뭐 여당 대표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우를 갖추는 것이 뭐 당연하기 때문에 보기는 좋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장애인 농성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굽히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약자들에게도 저만큼이나 좀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화제 영상까지 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인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중에 주제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무산된 수사지휘권 하루 만에 없었거든요. 하루 만에 무산될 걸 박 장관은 왜 했을까?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하루 만에 무산될 걸. 자,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2020년 7월 우리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유명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해서 콕 집어서 윤석열은 여기서 수사지휘하지 마. 넌 빠져. 라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전격적으로.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파트너로 인사가 바뀌었죠. 이때도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요 수사는 법무부 장관 지휘다라고 가져갔으니까. 자, 그럼 법무부 장관이 가져간 수사지휘권을 가져간 이 사건에 진척이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전혀 진척이 없었죠. 오히려 검찰에서는 한동훈은 무혐의다라고 10번인가요? 11번인가요? 결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결재만 미뤄왔습니다. 어제 오전 한동훈 무혐의 처리가 또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걸 왜 무혐의 처리하느냐? 한동훈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 발동 절차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로 넘기는 거죠. 한동훈 수사 계속하라는 취지였을지는 뭐 모르겠으나 저건 이제 언론들의 관측이에요. 한동훈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려는 건 아니야라는 건 언론의 관측입니다. 법무부 검사들이 아니 줬다 뺐다 줬다 이거 뭡니까? 직권남용 소지 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 중단했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무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박 장관 측은 아니 한동훈 건이랑 전혀 상관없다. 검찰총장에서 온 거 다시 그냥 돌려주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이야기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자, 팩트만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저때 발동했습니다. 이유는 총장이 지휘권을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 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2년간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리 수사해도 한동훈은 무혐의라는 거예요. 뭐 기자와 짜고서 뭐 누구를 함정에 빠뜨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중앙지검 지휘부에게 결재 좀 해주라. 11번 보고를 합니다. 그럼 지난 10번은 다 이걸 묵살됐다는 거죠.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지시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미루기 위한 거 아니냐. 언론들은 이렇게 관측합니다. 야, 그 한동훈을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뺏어가더니 11번 무혐의 보고가 되니까 요거를 또 미루려고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런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특정인의 무혐의 처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다라고 반박하게 됐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 장관은 하루 만에 무산된 수사지휘권을 왜 또 발동을 했을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그 학계에서는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말이 많아요. 예. 제가 일본 그 검찰청법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 검찰청법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게 언제냐면 1954년인데 네. 수사지휘권을 법무대신이 발동하자마자 사흘 뒤에 법무대신 낙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정권 자체가 내각 자체가 총사퇴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도거든요. 지금 이게 제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저 수사지휘권 또 들고 나오는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관련 사건,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된 사건에서 핵심적인 당사자 무죄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 무죄를 받았으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당연하니까 10몇 번씩이나 이제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런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신라젠 의혹 사건, 그 취재 사건이 그 무죄가 나왔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 스스로는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고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스스로 지휘권 행사해서 이거는 저 한동훈 기소해라 이렇게 지휘하면 될 것이지 예. 왜 이것을 그 윤석열 총장한테 박탈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김 총장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심을 갖게 만드냐면 이번에는 김호수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돌려줘. 그 다음에 김호수 총장에게 그 한동훈 기소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또 내려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익진 변호사님은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비겁한 거 아닌가.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해야지 왜 제3자한테 미루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인데, 아이 근데 설마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그 일개 그 한동훈 검사장 일개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한 명의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을 했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해명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지휘권 논의 중단된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검찰국 내에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게 아닌지.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점 때문에 제가 본래 갖고 있던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박 장관의 해명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수사지휘권을 원복해주는 취지였는데 이걸 어떻게 특정인으로 결부짓냐,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박 장관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늘 문제잖아요. 네. 하필 그 시점이 한동훈 무혐의해달라라는 11번째 보고가 있다면 왜 그 시점과 이게 맞물렸을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박범계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찰을 이끌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검찰에 대한 인사 등을 토대로 사실상 정치적 장악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신라진 취재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2019년도 가을을 기점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그 민심, 성남 민심들이 광화문 이곳으로 쭉 몰려나왔던 적이 2019년도를 들끓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정치 공세를 하게 됐고 그 정치 공세 한복판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언론사의 기자, 이 기자가 구속까지 됐지만 나중에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무죄 났어요, 다. 한동훈 검사장은 그 당시 좌천된 이후로 제대로 검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죄, 무혐의로 정리가 되고 나면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매듭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지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고요. 얼마 전에 윤석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과정, 그 공약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반대 의견들을 피력했다가 다시 물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지난날 그들이 얘기했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빠르게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 판단이 사실 끝났잖아요. 해당 그 기자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유죄받은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검찰에서 사실은 수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검찰은 무혐의로 정리를 하지 않고 질질 끌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이게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의 의견, 의지인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윗선으로 이 내용들을 보고를 올렸음에도 그 내용들을 최종 결정짓지 않았다면 그 의사 결정자는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진실까지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 체제의 법무부에서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그 진실이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둘씩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씨에게 어떤 책을 넣어줬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감옥 갔다 슬프고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 슬퍼 보여야 되는. 심지어 식스팩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거기서? 식스팩. 그 교도소에서 쓴 그 책. 그건 지금도 팔렸고 1년에 한 번씩 인쇄가 들어와요. 왜냐면 교도소 필독서거든 그게. 조국 교수가요. 정경심 교수한테 넣어줬잖아요. 이거를. 조국 교수가 직접 얘기하더라고. 야. 자, 김수현 교수님, 정봉주 의원 주장이라 사실이 맞는지는 사실관계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조국 교수가 부인이 구속됐을 때 저거를 책을 넣어줬다라는 게 정봉주 의원 주장이에요. 전 의원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2007년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하고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제 만기 출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감옥에 가기 전에 운동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어서 기구 없이도 어떻게 하면 이제 체력을 만들 수 있고 몸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워서 감옥에 가서 자기는 저렇게 이제 몸을 만들어 왔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이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라는 좀 다소 좀 재밌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조국 교수가 저 책을 정경심 교수 지금 이제 감옥에 있죠. 정경심 교수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좀 전에도 보셨지만 다들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좀 낄낄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웃으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간에 죗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나이고 굉장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죄는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지금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 다 탄압이다 그렇게 이제 변호하고 굉장히 옹호하던 분들이 정말로 정경심 교수 혹은 조국 일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가? 누가 도대체 걱정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저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도 굉장히 대선급 빅매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경기 대선급 빅매치 서울 송영길 글쎄 자 일단 경기지사 선거판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김동연 전 대표 모두 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기도민 여러분, 저 안민석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수진 장군님의 결기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첫째,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정치 교체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대권 주자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결국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라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평생 꿈꿔왔던 그런 정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야, 이거 판 커졌어요. 대권 주자급이 2명이 각 진영에서 지금 나왔어요. 김동연 전 대표도 대권 후보 도전했었고 유승민 후보도 경선에서 도전했었기 때문에 또 안민석 의원은 또 선수가 상당히 높고 이거 치열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대선 후보급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나마도 대선에서 유일하게 조금 우위를 점한 수도권 지역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는 좀 구하기가 힘든 반면에 경기도지사는 벌써 4-5명이 나오겠다 이렇게 거의 안민석, 조정식 다 5선 의원급이고 또 염태영 수원시장도 3선을 하시고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텃밭의 지형 자체는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다. 네, 그런 이제 자신감의 표현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네. 하나 이제 유승민, 김동연 두 분 다 이제 사실은 경제적인 전문가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갈고 닦은 모든 기량을 정계 은퇴를 결심하면서 그걸 바꿀 정도로 예. 큰 각오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어려운 곳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어려운 곳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도지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김동연이든 유승민이든 이기는 사람은 대선에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즉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깨어지라고 있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음에는 경기도지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지켜볼 만한 큰 승부가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안민석 의원이든 김동연 전 대표든 경선에서 선출된 사람을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정성호 의원이 누구 옆에 서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김동연 대표 기자회견 옆에 서 있죠. 또 혹은 뭐 이렇게 안민석 의원 옆에 서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만 이제 당내의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김동연 대표가 좀 당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당원들도 당선 가능성을 보고 찍기 때문에 뭐 룰을 뛰어넘어서 뭐 집단 지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약간 살짝 경기도의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나갈 것이다라는 하마평이 있던 분들도 난 안 나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유승민 카드가 지금 경기도에 내려오면서 굉장히 판이 커졌어요. 이거는 뭐 질 수 없는 선거, 피할 수 없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되고 난 다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치러지는 선거가 지방선거다 보니까 이때 정부의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측면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계 은퇴를 깊이 고민하고 언제 발표할지에 대한 시점까지 고민했다는 것인데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경기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어제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사실 인물 경쟁력으로 보나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나 굉장히 박빙의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을 거라 보는데요. 다른 굉장히 중요한 곳들의 선거가 있지만 경기지사의 승리 여부를 바탕으로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승부를 분명하게 가늠짓는 그 잣대가 경기도로 귀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선거는 어떨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대표 차출론과 반대론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서울 아들 집으로 주소지 옮긴다. 지역구도 내려놓는다. 지지자들이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오늘 출마 여부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20명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긴급회의, 우상호, 김민석, 정청래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서 저 송 대표가 인천에서 5년이다. 서울 연고 없다. 대선 패배 책임져야 한다. 라는 어떤 반기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제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흥미로운데 김영주 의원님, 네. 동시에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템플스테이하고 있는 송 대표 찾아가서 나와달라. 동시에 어제 장면은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송영길 나오면 진다라는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책임진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원래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김남국 의원 등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나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정말 마지못해서 책임진다는, 즉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본인이 질 걸 알면서도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각오로 이것도 또한 나의 어떤 이번 패배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뭐 결심을 나오게 된다면 결심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이게 물론 빅매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연고도 없고 이제 실제로 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이 나온다는 면에서도 명분도 없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뭐 패전 처리용 같은 그런 식의 용도로서 전 당대표를 쓰는 것도 그 마땅하지는 않고 이런 그렇군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못 낸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죠.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안이 중요하겠죠. 네. 자, 대구시장 선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겁습니다. 뭐 홍준표, 김재원 전 최고, 유영하 변호사까지 출사표를 줄줄이 던지거나 던질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체인지 되고 대구를 한번 바꿔봅시다. 다시 대구의 영광을 되찾도록 합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벌까지 받아가면서 경선을 하냐. 10% 감점 받으라고 하니까 10m 앞에서 뛰고 나는 스타트 라인에서 뛰고 내가 무슨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야, 내가 무슨 뭐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했지만 압도적으로 이긴다. 출사표를 던지면서 자신감까지 보였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오늘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 출마 선언문 작성까지 마친 상태다. 김수현 교수님,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좀 뜨겁네요. 홍준표 의원은 뭐 10% 감점을 감안하고도 그냥 간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군요. 그렇죠. 당초 25% 감점 받을 뻔했는데 10%로 깎았으니까 얼마나 지금 기쁘겠습니까? 예. 기꺼이 받아들이겠죠. 지금 뭐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죠. 국민의힘의 어쨌든 텃밭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쟁이 뜨거운데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감점을 받고 나서도 상당히 유리한 지형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의 좀 손을 들어주거나 누구를 지지해 줄 것이냐 박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또 메시지를 낼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어떤 성정상 누구 화이팅 뭐 이렇게 편 직접 안 드니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관심사예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금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